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 그 까르마 얘기를 하는데 맹자 얘기가 나오고 좀 당황하셨나요? 제가 맹자를 얘기하다가 지난 시간에 그만뒀는데 맹자의 그 성선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때 얘기는 그랬습니다. 이 휴메니즘이라는 거는 사실 이 동북아시아 그 유교 전통이 더 강한 건데 왜? 우리는 그 동자나 맹자나 특히 맹자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봤잖아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고. 근데 정작 휴머니즘 서양에서 더 발전했고 동양은 발전을 못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 맹자의 그 성선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착하다는 말이요. 영어로 이 번역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honest 아니죠. honest는 솔직하다는 거죠. good 영어로 good이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품이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의 법도가 아니야. 뭐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 본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바로 맹자의 성선설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맹자의 성선설은 철학적인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설득에 가깝다. 제가 대학원 때 중국 철학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얘기입니다. Human persuasion.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하니까 착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때 맹자가 가장 많이 드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애기가 운물에 이제 이따가 빠지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는 거니? 그때 그 사람이 구하는데 이 사람이 애기를 구하면은 무슨 과부를 받고 뭐 어쩌고 뭐 상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런 생각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구하고 보는 거 아니냐? 바로 그 마음. 애기를 빠질 때 그 마음이 바로 그 착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으로 착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맹자는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왜? 하나의 사건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냈잖아요. 이건 논리적 요리죠. 그 어려운 말을 뭐라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다.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나머지도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는 얼마든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짓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도 구할 수 있지만, 애를 유괴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유괴범이 애를 잡아다가 죽였으면, 그럼 인간의 성품은 약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지.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요, 중국 철학에는 논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중국 철학 뭔 거니? 제자백가 시대 때. 나중에 이제 성리학 나오면 이제 그럼 좀 다른 얘기고, 성리학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성리학은 불교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학문이죠. 이 양기초 같은 학자, 청말의 양기초 같은 학자는 송학은 바로 불학이다. 송나라, 주자학은 바로 불교학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왕양명은 그건 더 불교고, 그거는. 더 불교가 가깝고. 자, 그리 안 빠지겠습니다. 어떻든 주자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조선시대가 주자학 일색이 아닙니까? 네? 자, 한국 사람도 한번 빠지면 다들 쳐다보질 않아. 주자가 도는 거 주자만 쳐다보죠.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주자학에 대항하는 양명학이 나왔잖아요. 명대. 근데 주자를 받아들인 변두리 나라였던 조선은 양명학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한국 지금 기독교가 근원양이에요, 근원. 그냥. 60년대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 받아들여고 이것만이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유럽 기독교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는데.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리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조선시대의 윤리나 철학을 다 형성했죠? 그게 그 다음에 현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일제시대 좀 단절이 있었지만 문화가 비슷하니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때 성리학이 뭐냐? 주자가 말이죠. 성리학을 만들 때 이제 자기는 공자는 물론 이제
시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공자의 학문을 가장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누구냐? 근데 주자가 받아들이는 게 맹자예요, 맹자. 순자가 아니고 뭐 주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자는 도통 라인, 이 도통줄, 이 라인을 공자, 맹자 그리고 자기라고 본 거예요. 자기가 와서 이제 공맹사상을 다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공맹학이라고 그러죠. 공맹학. 만일에 순자가 공자의 그 오센틱한 그 계승자라고 했다면 공맹학이 아니라 공순학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공순학은 이상하죠. 어떻든 이런 그 주자 영향 때문에 맹자를 정통으로 받아들였던 그 영향 때문에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근데 저기 맹자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야 되냐? 대답 뭐 안 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주자가 얘기를 하죠. 주자가 리라는 게 있다. 리. 절대적인 법칙. absolute principle.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그 성품에 리가 바로 우리 성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착한 ultimate 그 goodness 이기 때문에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든 그런 그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법은 오히려 유럽에서 처음 발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한국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실생활에서 그 작동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그 청각을 그 간접적인 상징적인 방법으로 과보를 받았을 때인데 두 번째 경우도 그 한번 설명해 봄직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택해서 청각 장애인으로 나오는 경우. 근데 그럴 경우는 대부분의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진화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냥 그냥 적당히 높이는 게 아니라 비상하게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장애인 그 협회는 아니고 장애인 신문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교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 직접 들어보니까 한 가지 부분에서 장애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는 비장애인을 아주 훨씬 능가한 그런 능력을 혹은 감각 갖게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 번은 그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히려 이 시각장애가 된 게 굉장히 기독교인은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걸 통해서, 눈이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다른 이 청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몰랐던 그걸 너무나 훌륭한 것들 많이 알게 돼서, 예.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그 교수, 베이치라는 교수인데 어떤 번역이 됐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책이었는데 저도 전명기 본 책인데 이 사람 뭐라는 거니 아주 딱 까놓고 현생의 불행을 전생에 행한 악업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얘기 일리가 있으니까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현생에 내가 어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업보 때문이 아니고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다. 멋있어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지상에서 이제 이 지상에 태어나는 이 환생하는 거죠. 이걸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번 생을 더 가혹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 이거 참, 여기도 그 기본 이 철칙이 뭡니까? 이 지상학교, 이 지구학교, 환생하는 거를 어떻게든 잠깐 안 내려오려고 말이죠. 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강의 준비하고, 또 다른 이 주제로 책을 쓰고 그러니까 언제 썼는지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네. 뭔가니 헬렌 웬바흐라는 그 미국 햄버크 큰지 모르겠어요.
CH로 끝나가지고 독일 발음이면 흐가 되겠는데 이 사람 미국 태어나서 크가 되나요? 바크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이는 참 미국은 그런 거 보면은 부러워요, 부러워. 뭔가 아니 이런 큰 강당 체육관 같은 데서 뭐 6, 700명, 5, 600명 놓고서 집단 최면을 걸어요. 나 참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계된 전생으로 가라 뭐 그러면 뭐 야단 나지. 저 꽉 소리 지르고 막 야단 나요. 근데 그때 이제 뭘 했는가 하니 바로 태어나기 전 상태로 와라. 그때 이제 그때를 이제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해라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체면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시 그때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어느 때인가니 당사자 보고 당신은 환생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결정됐을 때. 근데 당신은 환생하고 싶었는가? 그랬더니 87%가 오기 싫다 이거예요. 저기 가기 싫다. 저기 가면 개고생인데. 예? 여러분 어때요? 그럼 개고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여기서 정말 개고생한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응? 그리고 이 세상 태어나기 얼마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체로서 우리 영혼이 에너지체라고 그랬죠. 에너지체로서 에너지 세계에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그다음 다 좋은 사람만 자기가 맞는 사람 유유상종이니까 있다가 어머니 배 안에 들어왔어요. 응? 좀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제 얘기는 뭐 이게 또 이제 어떤 얘기가 하니 이제 수정이 돼갖고 이제 착장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9개월 정도를 뱃속에 있는데 이때 사람의 영혼은 언제 들어와 있느냐, 처음부터 들어와 있느냐, 중간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오기 전에, 뱃속에 나오기 전에 들어오느냐. 그런 거 갖고 또 이제 최면에서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대체적인 얘기는, 5, 6, 7, 8개월?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안 돼요. 뱃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나 들어왔다고 배 차면은 이제 엄마 배 차면은, 아이고, 우리 애가 배 찬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너무 반농담인데, 엄마 나왔어. 이게 알리는 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 때나 배 대고 뭐, 우리 아가 배 차봐. 이러면 안 돼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봐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절대로 그땐 들어와야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이 얼마나 편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양수가 바닷물하고 염도 같은 거? 예? 그리고 그 양수가 이제 물론 이제 체온이 같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따뜻한 데 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초의 생명이 37억 년 전에 생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났잖아요. 바다에서 단소파 생물이 났잖아요. 그거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에도 이제 바다를 꿈꾸고 이럴 때 이제 그 생명 탄생과 관계되는데, 꿈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엄마가 자꾸 진통을 느끼고 막 밀어내는 거야. 그렇죠? 좋은데 어딜 나가라고 그래. 그렇게 막 머리를 뒤밀는데 막 밀 거 아니에요. 그 산도가 얼마나 좁습니까? 또 거길 뚫고 나오잖아요. 거길 갔다가. 응? 어떻게 다 나왔더니 뭐 빛이 여기처럼 환하죠. 뭐 또 차갑고 말이야. 또 그런데다 또 누가 또 그냥 여기를 찰싹 때리질 않나. 뭐 이거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출산할 때. 미국의 스타니슬로프 그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도 꽤 서너 권 번역이 됐는데 이 사람은 최면을 걸어가지고 바로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거길 갖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겪는 많은 아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출산 체험을 재체험시켜서 국면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우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그때 어릴 땐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최면 걸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죠. 네. 이런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거 먹어야 되죠.
또 좀 또 그냥 또 배설해야 되지. 안 나오면 미치지 그냥. 예? 뭐 커먼 또 변 미치질 뭐 수많은 병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와서 고생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기만 하고 그냥 난 놀아야지. 논 다음에 이렇게 인생 허비할 수 있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 사바세계를 오는 게 제일 안 좋다. 그게 제일 비유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군대 다시 가는 거. 이 사바세계로 들어오는 거.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사실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 이제 이 남자들 그 얘기하잖아. 그 이제 스트레스 받는 때가 그런 때 그럴 때 꿈을 꾸면은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 꾼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래서 깨나가지고 아휴 이게 꿈이구나 이 안도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아니고 시험을 보는 꿈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고 한 거 그거 많이 꿔봤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오는 거는 사실 제대했죠. 이번 지난 생을 다 끝내고 갔으니까 그 군대 그 힘든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다. 다 그거보다 더 하죠. 군대는 2년 힘들죠. 이거는 몇십 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어떤 그래서 빨리 이제 졸업하는 게 꿈인데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경우 다시 돌아갑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이번 생을 더 가혹하게 해가지고 빨리 졸업하려고 말이죠. 배울 거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생에 여기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여기서는 빡센 훈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 겪고 체험을 하면서 빨리 성장할 수가 있다. 연계보다는 비교도 안 돼 빨리 성장할 수가 있다. 이래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치 교수가 드는 예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 이제 몇 생 뒤에 그 왕으로 태어나 좋은 정치를 하려고 이래가지고 어떤 삶을 디자인하는 거니 세 번의 생을 내리 한 생은 거지로 살아가지고 뭐 그냥 힘들게 살고 소장농으로 살아서 그냥 지주한테 억누르는 삶. 그다음에 병든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길게 걸어다니는 죽고 뭐 이런 거 일부러 태어나서 그냥 고통을 그냥 한 무대 그냥 받은 거야. 그래서 빨리 그냥 탈출할 큰 인물이 돼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사실이라고 그럴지 어떻게 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저는 이렇게 못하고 어떻게 거지로 힘들게 태어납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몰라도 뭐 그런 거. 자, 이런 예도 있겠고 다시 이제 상징력 예, 간접적인 제가 많이 들었던 예인데 지난 세션 들었던 예인데 이번에는 좀 이제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건 뭐 에드가 케이시 책에 나오는 거예요. 2살 때부터 야뇨증, 밤에 이제 잘 때 자꾸 오줌 싸는 거죠. 그런 아이가 2살 때부터 이제 그런 병으로 고생했는데 11살이 돼서 에드가 케이시 찾아옵니다. 왜? 모든 병원 다녀봐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런 경우는 이건 전생 문제예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자가체험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전생을 조사해 봤더니 초기 청교도 시대에 마녀 재판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청교도 시대니까 이제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입니다. 혐의자를 의자에 묶어서 연못에 빠뜨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녀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가 다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이 경우 의자에 묶어서 집어넣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가라앉고 뜰 수도 있겠죠. 어떻게 돼서. 뜨면 이건 마녀의 징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어떻게나 저렇게나 무조건 죽는 거예요. 정말 비열하고 말이죠. 참, 그걸 생각하면 이건 개신교들이 하는 마녀 재판이었지만 천주교 캐톨릭의 마녀 재판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보기로 합시다. 자, 이건 바로 이제 만일 이 아이가 그때 마녀 재판할 때 그런 까르마를 지었다면 만약에 직접적인 되갚음이라면 이 아이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죠? 왜? 다른 사람 물에 빠져
죽였으니까. 이번 생에 뭐 가서 수영을 하든지 어디 가서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응? 근데 이거는 그 얘가 한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전생에. 응? 왜? 그 이 마녀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이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 혐의자를 그 여성을 끊임없이 미워했을 거란 말이죠. 응? 말도 못하게 미워했을 거예요. 저건 우리 기독교를 막 그 하는 사탄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마음. 응? 그거는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갖고는 이 컴펜세이트 뭐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되갚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죽임을 당한 여성. 이 여성이 죽을 때 얼마나 한이 많이 갖고 죽었겠어요. 그때 나왔던 부정적인 에너지. 이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본인이. 죽인 사람 본인이. 응? 자기 나쁜 마음 먹어서 거기에 대한 과부도 받아야 되고 저 피해자 얘가 했던 그 한도 받아야 되고. 응? 그래서 이런 걸 받으려면 그냥 직접적인 과보로 갖고는 약하죠. 응? 제가 마녀사냥 얘기했구나. 이 마녀사냥을 해가지고 그때 50만 내지 200만이 죽었다네. 여성들이 마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녀가. 잔다크도 마녀로. 참,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생각해보면. 세상에 마녀가 어디 있어요, 마녀가. 마남은 없잖아요, 마남은. 전부, 마는 여자만 붙어. 근데 왜 마녀 사냥을 했을까?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 특히 이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종교적인 이유를 든다면 그 무리한 십자군 전쟁을 많이 벌이거든요. 십자군 전쟁 벌이면 가서 싸우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별로 안 싸우고 가서 유태인들 집 가서 약탈해가지고 그거 맞들여가지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죠, 그거야. 그래가지고 캐톨릭 교회가 너무 그냥 어수선해진 거예요. 응?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의 적을 만듭니다, 보통. 그래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상의 적, 외부에. 그 적을 가볍게도 그 힘없는 여성을 잡은 거예요. 응? 왜? 그 여성들은 아무 반발을 못 하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중세 여자들이. 응? 그렇게 해서 죽인 여성이 50만 내지, 200만, 와, 참. 그 로만 캐톨릭 교황청에서 그 회개한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종교는 없는 게 훨씬 낫다. 네, 제가 어떤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서양의 그 문호, 얼더스 헉슬리 영국 사람이죠, 아마? 그 뉴 브레이브 월드 쓰고 뭐 이런 1984년 쓰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그런 얘기 했대요. 그 기독교가 서양에서 한 일은 위대하기 짝이 없다. 거기서 글 듣는 순간, 그런 말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기독교 행한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건너들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의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이가 11살 때까지 야뇨증에 걸렸던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아까처럼 직접적인 과보라면 한번 빠져 죽는 거로 끝날 텐데, 죄가 너무 위중해. 한 번에 죽는 것은 안 되고 일단은 수년 동안 오줌 싸는 것으로서 과보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도 약한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죽였는데 그까지 오줌 싸는 거 비교가 됩니까?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람 죽인, 그리고 전생에 죽였죠. 지금은 야뇨증으로 고생하죠. 별 이게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로 고생한다고는 같아. 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였고, 자기는 물로 고생하고, 이 점에서는 또 같아요. 그 다음에 매일 2살부터 11살까지 옷과 이불 보를 매일 갈아야 하는 물리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 사실 그렇지 않겠어? 얘는 잘 때마다, 오늘 또 오줌 쌀 텐데, 보나마나. 예? 이런 자괴감, 이런 거를 계속 겪으면서 심리적인 그런 고통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는 치유법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엄마 보고
아이가 잘 때 귀에다 대고 뭐 너는 친절한 사람이고 많은 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며 모든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때 뭐 당일부터 야뇨증이 증세가 호전됐대요. 몇 달이 지나자 완치가 됐다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포용하는 관용적인 인간이 되어갖고 인격에 큰 성숙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이게 치유가 너무 쉽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치유가 잘 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 개신교도 살 때하고 지금 이번 생하고는 여러 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생에 걸쳐서 계속 나쁜 과보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참여를 했을 수도 있다. 그 결과로 이번 생에는 야노증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과보를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라는 에드가 케이시라는 훌륭한 치유사 만나서 어머니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게 한참 전에 얘기해 브라이언 와이스가 환자가 캐서린 아니에요? 캐서린 전생을 보면은 뭐 엉망이야, 엉망. 그냥 뭐 창녀로 살고 뭐 독일 조종사로 탔다가 비행기 죽고 뭐 배 중세 때인가 어쨌든 로만 갈 때는 뭐 이거 왜 배너가 무슨 옛날 영화 보면은 논 짓는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 그걸 태어났다가 목에 찔려 죽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서 이번 생에는 와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치유되면서 뭐 거의 수많은 전생의 상흔들이 치유되는. 근데 그것도 가능하겠단 말이죠. 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이 많은 경우에 범죄자들.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 다 죄가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건 자기는 무조건 다 억울하대, 무조건. 자기는 무죄래, 무죄. 에? 나는 죄 저지른 일이 없대요. 참.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육체만 고달프게 그냥 고생하고 까르마 탕감은 안 돼요. 에? 안 좋습니다. 에? 절대로 지금도 자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 속이는 거거든요. 에? 까르마 탕감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일단 그렇게 육체적인 제한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참여를 해야 자기 까르마가 감해지는 거예요. 만일 끝까지 자기 무죄라고 막 주장하려면은 육체는 육체대로 괴로워요. 응? 그래 까르마 탕감은 하나도 안 돼. 왜 그런 가성비 낮은 일을 합니까? 이거 교도소에서 볼 일은 없겠지만은 아유, 그러면 고생하시니까 거기서 사면하셔야 돼. 네? 자, 넘어가기라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이 범죄자들은 또 혹은 특히 전범자들, 이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위에서 시켰다고 그러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나치의 하일리인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이 일본의 대표적인 도조 히데키, 맞죠? 이런 친구들이 재판받을 때 전부 자기는 난 모른다. 나는 그저 위에서 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까르마 세계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한다. 왜?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잠깐,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는 위에서 명령을 받고 하든 명령 안 받고 안 하든 일단 죽였으면 엄청난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무고한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으면 과보가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히틀러 밑에 있는 친구들 상관의 말에 히틀러의 말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잖아요. 그럴 땐 과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야,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유대인 수용소였는데 그때 수용소장이 대위인가 하는 새파랗게 젊은 독일 놈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용소장 방에서 심심하면은 총 이렇게 갖다 대놓고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이 일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신들러가 구해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하면 딱콩 쏴서 죽이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녀석 저 과보를 어떻게 받을까, 저거는. 네? 사람, 전쟁터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과보를 받게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잠깐, 뭐, 어떡합니까? 뭐, 국가에서 안 가면 붙잡아 가는데. 응? 근데 이거는 자기 그 오락상 사람을 죽여서 자기 오락으로 그 과보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거 안 봐도 뻔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제가. 응?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이 뭐, 일단 잠깐 전쟁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전쟁 피해는 태어나고, 응? 가능한데 안 가는 게 좋아요. 거기 일부러 갈 필요가 없겠죠. 내려야지. 그 전쟁을 피해가고 멀리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겠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요즘에 있었던 지금 진행 중이죠.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건 이건 뭐 안타깝게 짝이 없고 또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젊은 군인들 대통령 만난 죄로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근데 그런 데를 참석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데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관계에서 케이스에 따르면은 그 프랑스 그 길로틴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그 단도대에서 형을 집행하는 관리는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왜? 그는 단지 형을 집행하는 것뿐 뭐 악감정이나 죄수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의도가 중요해요. 그냥 떨어뜨려 본 거 그냥 이것만 잡아당긴 것뿐이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길로틴이 굉장히 그 휴머니스틱한 사형 집행법이라는 거. 네? 우린 지금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극악한 그런 사형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형법이, 인본주의 사형법이 좀 이상한데, 왜? 한 번에 끝내버리니까. 그냥 딱 끝내버리니까. 잠깐 거기까지 가서 뒤밀고 뭐, 이건 좀 두렵지만은, 그냥 안 괴롭게, 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고문하는 거, 고문. 그 고문, 인류가 만드는 고문 종류 책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야,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잔인합니까? 예? 일일이 말씀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고안해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건 안 죽이고 오래 괴롭힐까? 응? 안 죽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길로도 한 번에 보내니까 그래서 외려 더 인본주의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한국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은 뭐 거의 뭐 사형이 폐지된 국가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죠. 수십 년까지는 그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그냥 교수형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서대문 그 사형제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로 그걸 들었어요. 거기 교도관으로 있었던 분이 쭉 얘기 들어보니까 사형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형 집행하는 과정이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형수를 여기 하고 그거 놓잖아요. 그다음 밑장을 빼서 이제 탁 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밑장 빼는 것도 그게 웬간히 쭉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거 죽는 거 그거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이게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네? 가면 뭐 턱 하면 그냥 하고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일본에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옆에 앉은 제 후배가 운전수 보고 저기 뒤에 있는 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분인데 죽음학교 회장이라고 그랬더니 이 기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목 매달고 죽으려고 이게 사선으로 된 뒷살로 된 거기서 이제 목 매달고 가서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딱 받아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딱 걸렸는데 어떻게 아픈지 그냥 견디지 못해서 올라왔대요. 그다음부터 죽을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제 자살을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 매달려 죽어가지고 그때 그 고통, 그냥 몇십 분을 그냥 뭐라 그래, 이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목을 비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게 그대로 저장이 되고 다음 생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생에 얼마나 나쁜 이 기운을 미치겠습니까? 예? 결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사용할 때도 딱 밑장을 빼는 이유는 갑자기 떨어뜨려서 목뼈를 이렇게 꺾이게 한다고 그러죠. 제가 이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통을 못 느끼게. 예, 그런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이제 이 밑장을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옆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누른대요. 근데 어떤 스위치가 진짜 연결되는지 모른대요. 왜? 이 교도관 이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세 분이 동시에 누르는데 어느 누구도 몰라요. 지금 어떤 게 진짜로 연결되는지. 거기 재미난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한번 그런 것도 봤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망을 확인하잖아요. 의사가 확인하고 검사가 또 확인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신은 이제 갖다 이제 안치실에 앉혀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래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일어나더니 푹 일어나더래. 깜짝 놀랐죠. 다시 이제 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또 사형시켰대요. 그래서 참 저건 아닌데. 여러분 아시죠? 선진국에서는 그때는 선진국이 아니었나 봐요, 한국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형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안 죽입니다. 그게 인도주의적이죠. 어떻게 또 죽입니까, 사람을? 또 죽였대요, 그때. 이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참, 옆으로 너무 세면 이거 오늘 또 못 맞힐 것 같으네. 거기서도 해서 이제 교수형으로 죽였는데, 그 다음날 살아났대요. 근데 거기 넣었다 또 죽였대요. 이게 안 됩니다. 잠깐, 옆길을 너무 많이 갔네요. 이렇게 해서 이때도 교도관이 죄에 대한 생각 없이 만일 집행을 한다면, 형을 집행한다면 까르마가 생기지 않겠다. 그러나 거기다 동정을 갖고 또 그 죄인에 대해서 앞길에 좋은 미래가 오기를, 긍정적인 미래가 오기를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좋은 업이 쌓일 수도 있겠다. 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사형수를 조롱하고 속으로 무시하고 이런 일이 되면은 좋지 않은 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없겠죠. 저는 그 교도관 하는 분 설명을 들으면서 저런 직업을 대신해 주는 게 그런 참 속으로 굉장히 감사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그게 우리 양심에 어긋나면은 거절해야 된다. 그래야 내 까르마를 안 받을 수 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요. 월남전에서 196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68년에 밀라이 마을이라는 데에서 켈리 중위가 상부의 명령을 받고 거기 주민 400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군들도 가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한국 참전했던 한국군들 얘기 들어오면은 누가 베토벤이고 누가 아닌지는 모르니 어떡하느냐. 주민 중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술탄 툭 던지고 가고 이러는. 어떡하느냐 말이야. 예? 전 직접 들었어요. 왜 그러니 그때 월남전 창전했던 사람들이 저희 이제 고등학교 다닐 교관 왔었거든요. 교련의 교관. 진짜 그 사람들은 사람 죽여봤던 사람들인데 눈이 좀 달라요, 우리들하고. 직접 들은 건데 그러려면 어떡할 거냐?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은 또 한국군 포로를 붙잡아가지고 이 고기를 떠가지고 몰래 우리
국군 막사 그 철장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가고 뭐 이런 거 서로 그냥 이래가지고 참 비극적인 일이죠. 어떻든 간에. 자, 어떻든 이 켈리 중위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법정했습니다. 야, 이게 참 미국은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길티일까요? 노길티일까요? 어떻게 됐다? 저기 죄가 있다고 선고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판사가 아무리 위에서 이 한 명령이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주의적인 거다. 그래서 야, 미국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도 최근에 그 월남에서 그 고소가 들어와서 월남 그 학살 받았던 주민들의 후손들이 고소가 들어와서 한국 법정에서 이 뭡니까 이 배상하는 걸로 판결이 나왔죠. 한국도 이제 많이 그 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 의도 가 중요하다.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때리고 뭐 이러는 거 한 거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뭐 비웃고 이러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런 거에 비해서 훔치는 것은 오히려 까르마가 가볍다고 볼 수도 있겠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 까르마가 그건 나중에 이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 자, 어떤 사람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힘껏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은 큰 까름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가 말하는 한 좋은 예가 있어요. 이제 로마 시대 때 얘기인데 격투기를 보면서 귀족이었는데 격투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좋아하고 막 조롱하고 이랬어요. 이 전세계 그 귀족이. 그래서 그 다음에 받는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상세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재미난 예라서 이번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